네, 머니올라 염블리의 비밀 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이제는 대통령 후보죠. 대관식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비롯해서 2차 전지주가 약간 움직이고 들썩이기도 하는 등 이슈가 많은 한 주였는데요. 염 이사님께서는 또 어떤 이슈를 가장 주목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증시는 좀 이제 미국은 거의 다 회복이 됐는데 좀 아쉬운 건 한국에 특히 그 중에서도 코스닥 지수가 좀 답답해서. 코스닥이요? 예. 그래서 좀 국내 증시는 썩 이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이제 2주 전에 그 충격에선 거의 다 벗어난 네. 그런 좀 모습이었고, 이번 주에 이제 FOMC 의사록도 좀 공개가 됐고, 거기서도 이제 나왔지만 결국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그런 이제 발언들이 좀 일부 들어가 있었고요.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 S&P 이제 글로벌 PMI 지수라고 요것도 이제 기업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 지표도 어쨌든 50을 넘어서 확장 국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좀 많이 완화가 된 그런 지표들이 이번 주에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걱정했던 게 이제 이스라엘과 일단 이제 그 이란 간의 약간 전쟁 리스크인데 이제 그 부분도 많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예.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이 해소가 됐고, 다만 이제 달러가 좀 약해진 게 좀 특징적이었고, 거기에 유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증시는 좀 답답했지만 큰 경사가 하나 있었죠. 유한양행이 이제 네, 항암제로, 저도 우리나라 보여요. 항암제로는 최초죠. 미국 FDA 승인을 받는 그런 좀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좀 발생을 했고, 그 외에 그동안 좀 부진했던 인터넷, 네이버를 비롯한 또 아니면 LG엔솔 같은 2차 전지 이런 쪽이 참 못 갔었는데 그래도 주 후반에 좀 반등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개별 기업들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은 좀 있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뭔가 좀 꽉 막힌 것처럼 좀 답답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답답한 한 주였다. 근데 그래도 정말 그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어쨌든 어디로 갔나 싶게 조금 사라진 듯한 느낌이 있기도 한데, 근데 미국 경기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노동 쪽을 중심으로 또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항상 고용 지표 발표하는데 그게 지표라는 게 데이터가 그때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정을 해요, 뒤늦게.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뭐냐면 미국 노동통계국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농업 고용자 수 조사, 이거 매달 발표하잖아요, 사실. 요거를 이제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네.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용자 수가 무려 81만 8천 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년치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봤더니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시장은 또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고용이 그럼 더 안 좋은 건가? 그래서 시장이 좀 놀라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고,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하향 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시장은 별로 반응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게, 일단 월 24만 6천 개 일자리 증가해서 이게 수정을 보면 17만 8천 개로 수정된 거니까 네. 많이 줄긴 했지만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큰 반응을 안 보였던 게, 월 17만 개 이상도 일자리가 적은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월 17만 개도 여전히 고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수치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연준 의장이 저번에 6월 달에 고용 데이터 좀 과장된 것 같다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예 몰랐던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시장은 깜짝 놀라지 않았고, 거기에 오히려 이렇게 고용이 조금 또 식어가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 걱정보다는 오히려 그럼 금리 인하 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번 지표가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이 고용이 준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확실히 고용 이런 지표를 봤을 때는 경기가 둔화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증시에 충격을 주거나 그럴 만한 정도의 어떤 지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증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주가 가운데서 이제 메이시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백화점, 대중적이긴 하지만 그 백화점 주식이 또 급락해서 그걸로부터 경기 둔화를 읽어내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월마트는 실적이 또 좋았고, 또 경쟁사 그 할인 제품 판매하는 타겟도 좋았거든요. 타겟. 근데 메이시스는 이제 백화점이죠.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은 경기에 좀 민감하고 또 고가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이 안 좋다는 얘기는 확실히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그렇죠. 거죠. 소비를 여유가 많이 좀 안 줄어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제품에는 손이 나가요. 근데 이제 비싼 건 안 사겠다. 이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근데 이게 물론 침체로 가면요, 저가도 이제 지갑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침체까지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격 싸면 일단은 그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어쨌든 미국 경기는 이런 백화점도 돈을 계속 쓰고 고가 소비도 잘 됐거든요. 네. 잘 됐는데 확실히 올해 들어와서 느낀 거는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그 비싼 제품에는 이제 지갑을 열지 다행이다. 않으려는 게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만 봐도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도 이제 좀 덜 팔리는 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이 확실히 좀 경기 둔화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증명하고 소비 있기 때문에. 면에서 보면은. 근데 침체는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침체를 나타내는 신호면 네. 증시가 또 급락을 했겠죠, 사실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 둔화는 좀 명확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나 타겟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저가 유통 체인이라서 네. 거기는 실적이 괜찮았는데 백화점 메이시스는 그 부분이 네, 좀 높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또 예고해 주셨던 대로 이제 잭슨홀 미팅이 녹화일인 오늘 기준으로 아직 연준 의장 발언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연준 위원들 발언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또 유의미한 내용들을 네, 연준 위원들이 이제 발언한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아직 이제 그 금요일이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발언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곧 하긴 할 텐데. 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이제 한 그 연준 멤버들이 먼저 좀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면 네. 대부분 이제 결론은 뭐냐면 0.25% 인하하자. 인하하자. 이거에 거의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0.5% 낮추는 B컷은 좀 약간 반대하는 분위기고, 일단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패트릭 하커 총재는 9월 회의 때까지 데이터가 큰 변화 없으면 그냥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물가 지표는 인플레가 2%로 돌아올 거라는 그 확신과 일치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좀 점진적으로 하자, 좀 느리게 좀 하자는 그런 의견을 좀 언급을 했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점진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런 방식이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한 분은 조금 아직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프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는 아직 2%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행동하기 전에 데이터 조금만 더 보고 하자. 그러니까 10월에, 그러니까 이번 9월에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좀 확신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은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그 지표가 만약에요, 또 지난번처럼 갑자기 악화되는 게 커지면 50bp 할 수도 있습니다. 0.5%를 단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상된 정도만 만약에 큰 변화 없이 나오면 그냥 이제 0.25% 인하하는 게 거의 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하면 네. 이제 금리 인하는 100%로 가능할 것 같은데 0.5%는 발표되는 지표만 나쁘지 않으면 그 0.5%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좀 원론적인 발언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또 주말에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런가 하면 이제 7월 FOMC 의사록 공개 관련해서 여기서도 연준 위원들의 어떤 금리 인하 언급이 있었나요? 여기서도 대부분 그러니까 FOMC 의사록에서 명확하게 나왔던 게 금리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 이게 이제 발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좀 더 이제 비둘기적으로 좀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참석자는 이번 회의에서, 그러니까 7월 회의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타당하다는 근거가 제공돼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거 우리가 지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고용을 좀 걱정하기 시작을 했대요. 고용 목표에 대해서 약간 위험이 증가했다. 이렇게 했고, 인플레는 반대로 위험이 많이 감소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 두 마리 토끼를 잡잖아요. 고용을 증가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물가를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낮춰줘야 되는데, 물가는 이제 그 목표에 이제 많이 도달을 했는데
고용이 좀 신경 쓰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의미랑 거의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의사록은 어쨌든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 9월에 인하하는 건 이제 확실해졌구나라는 걸 더 강화시킨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점 논란이 계속 이제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게 비싸다, 그다음에 아니다, 여전히 여력이 있다. 그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미국도 이게 논란이 되게 심한 게 이제 결국 그거 같아요. 미국 증시가 싸진 않다. 거기에 이제 많이들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PER이라 그러죠. 이익 대비 지금 주가가 몇 배냐. 근데 그게 현재 21배거든요. S&P 500이. 10년 평균이 17.9배예요. 그리고 5년 평균이 19.4배니까 네. 확실히 높죠.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높은 편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고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 있는데 이 메릴의 크리스 하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라는 이제 분이 이분 같은 경우는 증시가 앞으로 좀 계속 긍정적으로 좀 갈 것 같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이익이 아직도 좀 탄탄하대요. 이익 자체는 여전히 탄탄하고 경제도 이 정도면 견고한 상황이고 여기에 또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까지 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좀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여기에 유가, 가스 같은 가격도 안정화되니까 이건 비용이죠. 비용이 주니까 긍정적이지 않겠냐. 거기에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개, 빅테크 7개 말고도 S&P 493개 종목의 이익 기대치가 또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단단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고 골드만삭스는 지금 시장의 강세장 스토리가 세 가지인데 2분기에 이익이 성장하고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 같고 네. 연준은 앞으로 금리를 18개월 동안 2%를 낮출 거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틀리지만 않으면 강세장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도이치뱅크는 좀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밸류에이션, PER이 역사적 고점이다. 비싼 것 같다. 그래서 과매수됐다. 약간 보수적으로 했고 경제 데이터 여전히 취약한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되게 좀 다르죠. 한쪽은 취약한 거 아닌가? 예. 골드만삭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실망스러운 데이터가 또 나오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해줬고 그리고 9월이 또 계절적으로 보통 안 좋았대요 주식시장에. 네.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모두 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사실 이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끝났다고 하진 않지만 좀 쉬어간다고 좀 보는 이유가 밸류 자체는 비싼 건 맞거든요. 21배나 되기 네, 때문에. 객관적인 거죠. 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한두 달 쉬는 것 자체는 큰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게 이상하지 그래서, 않다. 그래서 놀랍지 지금은 않다. 미국 증시 고점 논란에서 뭐 강세냐 약세냐 이걸 떠나서라도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지금은 적극적으로 덤빌 그럴 위치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덤빌 타이밍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해 볼게요. 이제 목요일에 금토미가 열렸고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 발표가 났는데 그러면 10월 금리 인하는 이제 가능해진 건가요? 10월에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기준금리 만장일치로 동결했는데 일단 한 애널리스트분 또 그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저번 금통위에선 깜빡이를 켰거든요. 금리 인하 하겠다고. 이제 핸들까지 돌렸대요. 돌렸고 이제 돌리면 10월에 인하하는 거죠. 예, 제 궤도로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다만 이제 그 정부에서는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문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약간 좀 이번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 입장에서는 좀 금리 이번에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금리를 인하를 할 여건은 맞다고 했어요. 본인도 인하할 여건이 충분히 돼 있다. 근데 안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부동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대출이 늘어나다가 혹시라도 경기 나빠지면 또 부동산을 망가뜨릴 수는 없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부동산 경기를 올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게 과연 한국 경제에 그게 좋은 거냐.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금리를 또 낮췄을 때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을 또 가열시킬 수가 있다고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수는 신경 안 쓸 거냐.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리를 지금 낮춘다고 내수 경기가 당장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효과가 좀 약간 이 시간이 지나야 좀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어쨌든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좀 부담 때문에 네. 어쨌든 금리는 좀 동결을 했다. 그래서 내수 경기가 좀 취약했기 때문에 사실은 낮춰도 뭐 전혀 이상할 건 없겠지만 이 자산 시장에 대한 좀 부담감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인터뷰한 걸 좀 보니까 영끌족에게 하고 싶은 말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나봐요, 기자가. 그랬더니 제가 이제 했던 얘기만 좀 말씀드리면 자기 돈으로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면 자기 책임이다. 그죠? 그건 본인 책임이죠. 자기 돈으로 했으니까. 네. 근데 영끌족은 자기 돈이 아니라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8년부터 21년까지 부동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땐 금리도 낮았고. 네. 근데 두 가지를 고려해라. 그때 생각을 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라. 왜냐하면 정부가 이번에 공급 대책 발표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 굉장히 과감하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이제 논의는 하겠죠. 네. 할 텐데 부동산 가격이 공급이 계속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면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제약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걸 했고, 두 번째로 지금 정부가 뭐 DSL이라고 이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 이런 걸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어쨌든 부족하면 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정부의 정책이 그냥 안 먹히는 게 아니라 이창용 총재는 결국 좀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영끌하는 건 굉장히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임질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실 책임이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사실 자기가 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끌은 근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더 큰 이제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좀 있다 보니까 이창용 총재는 이런 또 약간 부동산 가격이 계속 무조건 오를 거라는 그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금리를 좀 동결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내수 경기도 살리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0월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어쨌든 금리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창용 총재도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거 느껴져요. 낮추긴 낮춰야 되는데 부동산 또 자극시킬 것도 그쵸, 같고 그쵸. 또 고심이 되게 큰데 일단은 부동산을 먼저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결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힘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리더이시고 수장이시고 많은 걸 짊어지고 계시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폭락장이 있으면서 한창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건 진짜 예전에 엔화가 약세였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시절이 이렇게 바뀌었나 네. 싶어서 이게 엔화는 다시 강해지고 또 달러 급락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헤지펀드들이 등장했다는 보도가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유가 급락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약세, 그 다음에 국제 유가의 어떤 그런 급락세 이런 거는 금융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산업까지 좀.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 엔캐리가 아니라 이제 달러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만큼 이게 너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캐리 트레이드를 하려면 빌리는 자산의 빌리는 비용이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맞을 수 있는 게 일단 달러가 떨어졌죠. 거기에 미국은 이제 이미 시중금리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드할 조건은 좀 갖춰진 건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본 엔화보다 달러가 훨씬 더 비싼 편이고 네. 금리도 더 높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격차가 줄어드니까 그걸 이용해서 엔캐리보다는 달러 쪽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달러 캐리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달러 캐리의 핵심은 결국 이건 뭐냐면 돈을 빌리든 자기 돈으로 하건 간에 이 달러를 팔아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인데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신흥국 자산으로 사고 있대요. 그 얘기는 뭐죠? 달러가 약해지면서 미국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오히려 앞으로는 달러가 약해지면 보통 달러 약세 시기에 신흥국이 좋았거든요. 경제도 좋았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국제유가까지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원유 수입을 대부분 하니까 네. 당연히 이런 구도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면 신흥국의 내수 시장이 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아마 그걸 선제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걸 일시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달러보다는 신흥국 자산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신흥국 비중이 높거나 이런 쪽에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이 또 상대적으로 좀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게 일시적일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됩니다. 구조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어쨌든 좀 시작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전통적으로 달러 약세와 국제유가 하락은 한국의 비용을 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도 많이 하고 원유도 대부분 수입을 하니까 내수 경기에는 상당히 저는 이 구조 자체는 좋을 수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닌 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미국의 달러가 강하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요. 현대차 같은 이제 수출 기업들은 또 혜택을 좀 받았거든요. 좋았죠. 예. 네, 맞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만약에 달러 약세로 되면 네. 받았던 부분 일부분 또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환율에 의해서. 예, 증시를 봤을 때는 미국 수혜 받는 기업들한테는 또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렇지만 한쪽이 좋으면 또 한쪽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증시 전체로 보면은 저는 좀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내수에는 좋을 수 있어요. 다만 수출에는 일부도 부정적이니까, 오히려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 부정적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달러 약세와 국제유가는 좀 양날의 좀 검이 네. 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국제유가 자체가 떨어지는 건 좋죠. 예, 유가는 떨어지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의 비용을 다 줄여주니까 그런 부분은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지만 네. 속도가 느리면 좋겠어요. 아, 그게 너무 좀, 빨라버리면 또 대응이 안 위험점. 되니까 네. 천천히 간다면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우산장수, 소금장수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네. 그 동화가 생각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한 업종 보셨는데 이 가운데서 더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이번 주 되게 특징이 낙폭과대주들이 좀 선두에 다 서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있고, 뭐 건설주, 인터넷 대표주, 뭐 엔터, 게임, 항공 다 낙폭과대주인데, 네. 근데 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오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2차 전지도 좀 바닥은 좀 다져가는 것 같아요. 많이 오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2차 전지 셀도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인터넷 대표주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 실적 좋았는데도 네. 주가 빠져버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주 좀 올랐는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인터넷 대표주는 금리 인하 또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보시면 되겠고, 또 엔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흔히 수급이 비어있다 그러죠. 그런 면에서 낙폭 가대주로 엔터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고요. 항공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게, 이게 환율 떨어지고 유가 떨어지면 가장 수혜를 크게 받는 게 항공업종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원유는 당연히 그 이제 비행기 항공유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다 비용이죠. 그래서 항공주들까지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낙폭과대주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또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되게 새삼스럽게 낙폭 과대주라는 말이 단어가 좀 귀에 꽂혀요. 네네. 낙폭이 과대하다. 과대하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또 거기서의 어떤 투자 힌트를 얻어볼 수도 있는 거죠. 시의성의 그죠. 문제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영미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토요일 순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가장 낙폭 컸던 업종이 엔터죠, 엔터.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의 그 박수영 연구원님이 엔터 산업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썼습니다. 지표에 대한 성구한 찾기라는 이제 제목인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보고서인 게,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작년만 해도 엔터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 긍정적이었어요.
너무 좋았죠. 그때 뭐 JYP 엔터도 막 14만 원 가고 뭐 하이브랑 또 뭐 카카오도 있었지만 당시에 그 이제 SM 지분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근데 결국엔 산업이 좋으니까 서로 또 가져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또 격세지감이죠. 완전히 지금 시장이 너무 이 엔터 산업이 또 안 좋게 돼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근데 작년에 올라간 건요. 투자할 때 가장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디어가 되게 단순하면 좋대요. 왜 그것만 체크하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변수가 많은 업종이 있죠. 뭐 이것도 봐야 되고 저거. 그러면 그게 주도주 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그쵸. 근데 엔터는 되게 단순했던 게 그냥 앨범만 보면 됐어요. 앨범 잘 팔려? 그러면 그냥 흔히 뭐 가즈아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주가가 실제로. 근데 너무 잘 팔렸어요. 실제 뭐 중국인도 많이 사주고 그냥 깜짝 놀랐죠. 이렇게 앨범이 잘 되나? 한 명이 뭐 5개씩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계속 앨범 판매 보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일주일 동안 이제 초동 앨범 판매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이 얼마 팔았나? 네. 그게 많이 늘면 그냥 그거 보고 투자해서 수익 내고. 그게 되게 단순했대요. 근데 그 논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끝없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반기에 바뀌었죠. 앨범이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일시적이다, 아, 구조적이다, 뭐 이런 네, 논란이. 네. 근데 결국엔 일시적인 건 아니었어요. 지금 구조적인 보면, 거였어요. 지금 계속 좀 꺾이고 있으니까. 근데 앨범 말고 여러 지표들이 있죠. 뭐 굿즈도 봐야죠. 그다음에 콘서트 얼마나 지금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음원 스트리밍 순위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왜 투자자들한테 잘 어필이 안 되냐면 이쪽은 좋거든요. 지표들이 여전히 좋아요. 이 앨범 빼고는. 근데 이걸 추적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이걸 해서 그럼 순위 몇인데 돈 얼마 버는 건지 이 계산이 잘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콘서트 티켓도 가지고 이게 몇 명이 들어와서 이거 얼마 벌었지? 이게 정확하게 좀 이걸 또 업데이트 네. 추적하기가, 앨범은 그냥 단순하거든요. 일주일 얼마 팔았네? 그래서 이제 계산 딱 해가지고 잘 됐네. 이게 명확한데 그게 뭐죠? 변수가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피곤해진 겁니다. 아, 그 엔터 앨범도 꺾인 것 같고 빠져나가자.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터주는 관심도 없어져 버렸고 이제 누구 이제 잘 쳐다보지도 않고 물려있는 분들은 이제 좀 약간 자포자기 상태가 좀 돼버린 그런 좀 상황으로 좀 가버렸어요. 근데 이분 의견은 뭐냐면 이제 앨범은 어쨌든 이제 기대들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없다는 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만 뭐가 좋아지면 이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뭔가 이벤트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결국 그 앨범보다는 그 음원 지표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빌보드 핫백 차트래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서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차트 인을 해서 유지가 되는지. 왜냐하면 여기에 자꾸 들어가야 콘서트를 많이 할 수가 있나 봐요. 인지도가 계속 네, 올라가니까. 그렇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앞으로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빌보드에 들어가는 되는 게 서구권에서 우리 케이팝을 계속 소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면 소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얼마 전에 스트레이키즈도 아마 그 미국의 빌보드 핫백 차트에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순위도 굉장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앨범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엔터주 볼 때 빌보드 핫백 차트에 계속 들어가는지도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급이 지금 많이 비어 있으니까 뭔가 좀 모멘텀이 하나라도 생긴다면 나올 것 같고, 내년을 어쨌든 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2025. 최악이니까 여기서 뭐 버리지 말고 좀 잘 지표들 체크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기다리고 있자, 이런 내용이고, 최선호주로는 하이브를 일단 꼽아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엔터주도 좀 이제 시각을 바꾸셔가지고 실망만 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이렇게 좀 또 지표들이 개선되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혹시 그 보고서에 그런 내용도 있나요? 이게 최선우주 하이브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SM도 있고 JYP도 있고 막 있는데 막상 엔터주에 그러면 한번 좀 이렇게 발을 담궈볼까 했을 때 또 어떤 식으로 그거를 접근해야 될지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면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지표들을 보고 이렇게 옥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리기를 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이제 그 엔터사들이 보면 지금 BTS도 있고 뭐 블랙핑크도 있는데 제일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신인 그룹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대형 그룹들은요, 잘 되면 몇 년 지나면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재계약할 때 가져가는 몫이 회사보다 많아지죠. 아, 그렇겠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 이익률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신인은 회사에 유리하게 계약을 그렇죠. 처음에 맺고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인.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도 뉴진스가 데뷔하자마자 그냥 이 최정상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하이브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회사가 가져가는 몫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제일 지금 잘하는 회사가 바로 하이브죠, 사실은. 하이브니까. 탄탄하니까. 아,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꼽아준 것 같고, 지금 YG가 좀 제일 걱정이죠. YG가 좀 그런 면에서는 지금 블랙핑크를 뭔가 대체할 만한 신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대형 신인 그룹들을 좀 계속 뽑아낼 수 있는지 그 역량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하이브가 좀 제일 우선순위 아니냐. 라인업이 좀 다양하고 네.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예. 그렇죠. 그래서 아, 보통 네. 이제 하이브랑 SM을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관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연블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뭐 2차 전지 관련주 바이오 산업 쪽 얘기들 해볼 예정이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 게 우리나라가 FDA 승인 받은 신약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전체 폐암 환자가 한 1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상황이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항암제를 미국에서 승인받은 적은 없어요.